생산성 향상과 설계 능력 확보. 현대중공업은 1979년 하반기부터 생산성 향상 운동을 적극 전개했습니다. 가와사키 중공업의 공정표를 참조하여 생산 부분의 자급 공정을 간소화했으며 그동안 생산성 하락의 요인으로 지적된 하도급 인력을 정비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도 개선과 공법 개발도 추진되었습니다. 성각, 도장, 의장 부분에 걸친 품셈표가 새롭게 제정되어 작업 현장에 적용되었습니다. 1980년에는 선박 건조 계획이 블록 단위의 계획에서 로트 단위의 계획으로 수정되는 가운데 도크 건조에 대한 공정표의 기준이 4개월에서 3.5개월 단위로 단축되었습니다. 1981년에는 생산 부분에 맨아워의 개념을 도입했으며 사업관리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했습니다. 1983년에는 단위 작업당 능률을 향상하고 이중 작업을 배제함으로써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1980년에 직원들이 생산성 향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제한의 내역은 경영 개선, 품질 개선, 설비 공구의 개선, 신제품 개발 등을 포괄하고 있었습니다. 채택된 제한에 대해서는 등급에 따라 상장과 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제한 건수는 1981년에 1667건이었던 것이 1983년에는 48,500건으로 늘어났고 1983년을 기준으로 15억 4천만 원의 원가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생산성 향상과 함께 현대중공업은 설계 기술의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현대는 조선소 설립 5년이 넘도록 선박을 자체적으로 설계한 경험이 없었으며 모든 설계 도면은 외국 조선소나 컨설턴트로부터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현대는 1978년에 기본 설계실이라는 독립조직을 신설하면서 설계 능력을 본격적으로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선형 설계에 대한 개념을 세우고 외국 선사의 실적선을 토대로 선체 구조에 관한 상세 설계에 착수했던 것입니다. 1979년부터는 설계 능력 배양을 위한 노력이 보다 본격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독일, 덴마크, 캐나다 등에서 유조선, 벌크선, 컨테이너선에 대한 설계 기술을 추가로 도입하여 상세 설계를 넘어 기본 설계에 도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로이드 선급협회와 노르웨이 선급협회로부터 기술 고문을 초빙하고 직원들의 해외 연수를 실시하여 선종별 설계 기술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1979년 7월에 수정한 2만 5천 톤급 벌크선을 대상으로 기본 설계를 수행했습니다. 현대로서는 처음으로 자체적인 기본 설계를 이룩해내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기본 설계 대상은 유조선, 컨테이너선, 로로선 등 다른 선종으로도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1984년에는 현대의 H248 로로선이 미국의 해운 잡지인 해안공학일지에 의해 세계 최우수 선박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1990년에 발간된 현대중공업사는 이 선박을 계기로 본사는 진정한 의미에서 설계 자립 단계에 들어섰다고 쓰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 체제의 정비. 1980년대에 들어와 한국의 조선업체들은 기술 능력 향상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외국으로부터의 기술 도입은 1971년부터 1979년까지 32건이었던 것이 1980년에서 1986년까지는 130건으로 증가했는데 그 내역은 조선소 운영이나 선박 건조에서 설계 기술과 기자재 등으로 선진화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달리 조선산업에 늦게 진입한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에게는 생산 기술에 대한 해외 연수도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특히 삼성의 경우에는 1980년에 일본의 사노야스사와 기술협력 계약을 체결한 후 1987년부터 1989년까지 총 288명의 인원을 파견하는 적극성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이미 일본의 경쟁 상대로 부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해외 연수 효과를 누리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 조선업계 기술자들은 해외 출장을 통해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입수한 활동도 전개했습니다. 원래 해외 조선소의 현장 촬영을 못하게 막았지만 몰래 카메라를 숨겨 들어가 필요한 현장에 대한 촬영을 감행했고 귀국하여 동료들과 토론을 거쳐 국내 현장에 곧바로 적용했다. 1980년을 전후하여 한국의 조선업체들이 일본인 퇴직 기술자를 기술 고문으로 활용하는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당시에 일본의 조선산업은 대대적인 감축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고 한국의 조선업체들은 퇴직한
일본인 기술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것입니다. 삼성중공업은 1979년부터 일본인 퇴직 기술자들을 영입하여 시스템 운영, 건조 과정의 문제점 해결, 각종 선진지표 파악 등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1986년 이후에는 제품의 성능 향상, 고유 모델의 개발, 신규 사업 추진 등으로 기술 고문의 활용 범위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대우도 일본인 기술 고문을 일찍부터 활용했으며 현대는 1988년에 이를 뒤따랐습니다. 일본인 고문들은 한국의 조선소 현장에 가진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함으로써 해당 기술의 조기 습득과 현장 적용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조선산업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진일보된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1980년대를 통해 한국의 조선업체들이 잇따라 연구개발 체제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현대중공업은 1983년에 용접기술연구소를, 1984년에는 선박해양연구소를 설립했고 대우조선은 1984년에 선박해양기술연구소를 설립했으며 삼성중공업은 1984년에 종합기술연구소 내에 선박연구실을 설치한 후 1986년에 선박해양연구소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 정부가 1980년대 이후에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 세제, 인력 등에 대한 지원 시책을 대폭적으로 강화했다는 점이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현대가 1984년에 선박해양연구소를 설립하면서 예인수조와 두 개의 작은 수조를 건설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최적 선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정 비율로 축소시킨 모형선을 실제 해상 조건과 유사한 수조에서 각종 시험을 실시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모형 시험을 외국의 연구소에 의뢰했기 때문에 물적, 시간적 손실은 물론 노하우 유출도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1984년부터 모형 시험을 자체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각종 시험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적기에 시험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고 관련된 자료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의 축적은 유사한 선형이나 새로운 선형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대외적인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했습니다. 선진 기술에 대한 추격 1. 1980년대 이후에 한국의 조선업체들은 기술협력의 추진과 연구개발 체제 정비를 바탕으로 선진기술을 본격적으로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계기술의 경우에는 유럽식 기본 설계와 일본식 생산 설계를 바탕으로 이를 점진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벌크선과 유조선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설계가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그동안 축적된 설계기술을 바탕으로 당시 성과의 2분의 1 내지 3분의 2 수준으로 건조할 수 있는 표준 형선을 잇따라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LNG선을 비롯한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한 설계기술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한국의 조선업체들은 LNG선에 대한 기술을 도입하고 주요 부분의 실물 모형을 시험 제작하여 이에 대한 국제적 인정을 받는 등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에 대한 진출을 착실히 준비했습니다. 생산기술의 측면에서는 1980년대 이후에 다양한 장치와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선박 생산의 효율성을 끌어올렸습니다. CAD, CAM 기술이 활용되어 컴퓨터를 활용한 선박의 설계와 생산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레이저 절단 설비가 채택되어 절단 작업의 정확도, 속도가 크게 제고되었으며 이산화탄소 용접 기법과 플럭스 피복 용접 기법이 보급되어 용접 능률이 대폭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평블록을 이동시키며 선체를 조립하는 패널 라인이 설치되었고 선체 블록을 완수한 후에 블록 전체를 공장 내에서 도장을 실시하는 방법이 적용되었으며 배관과 기기 설치를 포함한 의장 작업도 선체 블록을 도크에서 탑재하기 전에 대부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생산관리에서는 일본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이론적 계획관리 기법을 도입한 후 이를 전산화하여 각 조선소의 실정에 맞게 개선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1978년부터 1989년까지 12년에 걸쳐 생산관리를 고도화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블록의 탑재 순서를 고려하여 탑재 네트워크를 작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일정표와 품셈표의 표준화, 공간별 작업 공사표의 작성, 설계도면 코드와 작업 단위 코드의 연결, 공정별 온라인 시스템의 개발 등을 추진했습니다. 1989년에는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종합생산관리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공정의 계획과 관리, 자재관리, 도면관리, 예산관리, 작업지시, 실적관리 등 거의 모든 생산관리가 온라인으로 가능해졌습니다.
한국조선공업협회가 2005년에 발간한 자료는 1980년대 이루어진 한국조선업체의 기술혁신 활동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 대형 조선소 건설 이후 정상적인 운영체계가 정착되면서 기술적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게 되었으며 1980년대부터는 세계 조선산업 선도국이던 일본과의 양적 질적 차이를 줄여갈 수 있게 되었다. 당시 한국의 조선기술은 일본에 비해 설계기술과 생산기술 면에서는 약간 뒤처져 있었고 관리기술의 면에서는 상당히 뒤처져 있었기 때문에 현장 조선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많은 노력이 투입되었다. 또한 대형 조선소들은 조선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 연구소를 설립하고 신형 시험시설, 용접 연구장비 등을 구비하면서 연구개발 체제를 갖추었다. 선진 기술에 대한 추격 2. 1990년대에 들어서는 주요 조선업체들의 연구개발 성과도 가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991년에 당시 세계 최대 크기의 컨테이너선을 개발했습니다. 하노버 익스프레스로 불린 이 선박은 화물창에 컨테이너를 11열로 배치했으며 이후 컨테이너선을 설계하는 데 표준 모델로 작용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1993년에 300인승 장거리 운항 여객선인 한마음 1호를 개발했는데 이 선박은 2개의 선체로 구성되어 넓은 갑판 면적을 자랑했습니다. 대우조선은 1994년에 40노트의 속력을 낼 수 있는 계속선인 로얄 페리오를 선보였습니다. 1994년 5월에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한진중공업, 한라중공업 등 5대 조선업체와 한국기계연구소 선박해양공학연구센터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국조선기술연구조합이 결성되었습니다. 한국조선기술연구조합은 산학연 연구개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조선산업 분야의 공통회로 기술과 관련 첨단 기술에 관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1996년 10월에는 중소조선업체의 구조 고도화와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국중소조선기술연구소가 부산에 설립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조선업체별로 사내연구소를 설립하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왔던 반면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연구조합이나 전문연구소를 통해 협동적 기술 개발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조선산업의 정보기술을 접목하는 작업도 활발히 전개되어 한국조선기술연구조합을 중심으로 주요 조선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조선 CIMS 개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생산기술에서는 조립공정과 용접공정에 로봇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3차원 대형 블록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노마진으로 여유를 두지 않고 가공하더라도 조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선체 블록의 대형화도 더욱 촉진되어 중량 2,500톤급의 초대형 블록 생산 체제도 구축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설계, 생산, 검사, 인도 및 사후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ISO 9000 인증을 취득하여 국제적 신뢰성도 높아졌습니다. 조선기자재의 국산화도 활발히 추진되어 조선기자재의 수입 의존도는 1985년에 40.0%였던 것이 1990년 31.2%, 1995년 24.2%로 점점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기자재 업체의 전업도도 1986년 20.5%에서 1996년 32.3%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조선산업은 선박 건조량이 증가하면 조선기자재 수입이 높아지는 과거의 경향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01년에는 부산에서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이 설립되어 조선기자재 업체의 기술 개발과 품질 제고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활동을 바탕으로 한국의 조선업체들은 세계 조선산업을 선도하고 있던 일본과의 기술 격차를 빠른 속도로 줄여나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산업의 기술 수준은 1980년대 초반에는 일본의 40% 정도에 불과했지만 1990년대 초반에는 70% 내에 2000년에는 90% 이상으로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992년에 있었던 상공자원부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을 기준으로 한국의 설계기술은 71%, 생산기술은 75%, 관리기술은 68% 수준을 보였습니다. 또한 2000년에 실시된 산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을 기준으로 한국의 설계기술은 92%, 생산기술은 97%, 관리기술은 90%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중국의 경우에는 각각 60%, 65%,
60%의 수준을 기록했습니다.